네, 이영삼 박사님과 함께하는 내산 내 집. 오늘은 25번째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한번 좀 이야기 나눠보고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영삼 박사님 먼저 모시도록 할게요.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영삼입니다. 네. 자, 25번째 부동산 대책이 또 나왔습니다. 야, 이게 해가 지나도 부동산 대책은 계속되네요. 그죠? 네, 참 아쉽죠. 이게 규제와 같이, 규제 정책과 같이 발사할 때 같이 이 대책이 나왔으면 아마 굉장히 효과가 좋지 않았나 이런 아쉬움이 상당히 남는 대책이었어요. 예. 아쉬움이 남는 대책이라고 하시는 걸 보니까 이번 대책은 그래도 기존에 나왔던 대책들과 이렇게 좀 비교를 해봤을 때 조금 쓸만한 대책이다. 어느 정도 조금 좀 효용성이 있는 대책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상당히 이제 실현 가능한 것들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너무 이게 부풀려져 있는 것들도 좀 있긴 한데 실질적으로 이제 이런 공급 대책이 나와져서 심리를 안정시켜줬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러지를 못했고 여태까지는 규제 일변도만 하니까 엇박자가 난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상당히 공급에 대한 안정성은 준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정권 말기에 나오다 보니까 이거를 또 어떻게 실현해 나갈 거냐. 명분은 분명히 살았는데 뭐가 빠졌냐면 언제, 어디에, 어떻게 공급할 거냐가 빠져 있는 거죠. 조금은 구체적이지 않은 모호한 대책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초기에 나왔으면 충분하게 효과를 볼 수 있는 정책이었는데 지금 이제 얼마 안 남은 1년 2개월 정도밖에 안 남은 문재인 정부 하에서 나온 것 치고는 상당히 좀 의구심이 들죠. 그러나 어쨌든 공급 대책으로서는 상당히 파장은 있을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도 약간 조금 질문을 드리고 싶었던 내용이 그겁니다. 이게 보니까 이번에 총 83만 6천 호의 신규 부지 확보를 또 이렇게 한다고 대책이 나왔는데 이게 그럼 엄밀히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어떤 부지를 확보하겠다는 대책이지 구체적인 공급 계획은 아니지 않냐 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맞는 얘기예요. 변창흠 장관이 나와서 뭐 이제 의료진단이나 이런 데 나와서도 토지까지라는 말을 굉장히 강조를 했어요. 왜 그러냐면 그 양반이 이제 부동산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니까 정치인이기는 하지만 부동산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니까 절차나 도종법, 도시환경정비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자 우리가 2025년까지가 우리가 서울에 약 30만 가구를 준비할 수 있는 토지를 확보할 겁니다라는 얘기거든요. 확보할 거라는 얘기는 조합, 거기를 구성하고 있는 조합원과 LH든 SH든이 합의를 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때까지. 자, 합의를 하고 그때부터 이제 이주가 이루어지고 뭐가 이루어지겠죠. 그러면 이게 어떤 기반을 다진다는 이야기지 주택을 바로 공급하겠다는 이야기는 아닌 거네요. 그렇죠. 현실성이 그래서 많이 떨어지죠. 그러면 이게 구체적으로 좀 시행이 돼서 결국은 살 집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땅에 살 수는 없는 거니까 땅에 결국은 지어야 우리가 들어가서 입주를 해서 살 수가 있는 건데 그러면 이게 구체적으로 공급이 될 시기는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공급이 이제 순차적으로 되겠죠. 순차적으로 되고 획기적으로 될 수는 없어요. 뭐 어디서 떠드는데 보니까 200만 원 한꺼번에 공급된다. 그거는 노태우 정부 때 택지를 한꺼번에 빌려서 군사정부화해서 밀어붙인 거고 이게 지금 순차적인 얘기가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창흠 장관 자체가 지금 핵 포인트가 뭐냐면 2025년까지 토지만 확보하겠다라는 거예요. 토지주들하고 어떤 신탁 등기 방식이든 LH하고 공동사업 방식이든 간에 소유주를 해서 소유를 넘겨받겠다라는 얘기예요. 그게 그만큼 합의가 힘들다는 얘기죠. 그것만 4년을 하겠다 이 얘기네요. 2025년까지면은. 그것까지 가는데 4년이 걸리는 거죠. 그것만이 아니고 거기까지 가는데도 4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한 거죠. 아니 그럼 뭐 이제 이주하고 보상하고 구체적으로 이제 시공이 시작해서 완공이 되려면 시기가 그래도 거기서 또한 5년 이상은 더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최소 5년은 가봐야죠. 5년을 봐야죠. 그러니까 2030년 정도 가야 이제 공급이 실현이 가능하겠죠.
이 200만 호 이상의 이제 공급이 예를 들어 10년 뒤에 이렇게 이루어진다면 그 아까 말씀하셨던 듯이 그 노태우 대통령 정권 때처럼 그 이후에 또 아파트 가격이 또 하락하는 건 아닌지. 그렇지는 않아요. 자, 우리가 이 노태우 정권 때의 200만 호 공급은 없던 택지를, 그러니까 맨 땅에 택지를 밀고 5년 안에 공급했어요. 아예 없던 데다가 신규로 서울 근경 한 30만이고 전국으로 했을 때 200만인데 없던 데를 밀어서 분당 같은 경우, 일산 같은 경우 논바닥이었고 분지였던 데를 밀었고 순식간에 30만 원을 한꺼번에 공급한 거죠. 그러니까 30만 원을 그때 당시에는 4인 가족이니까 서울 근교의 4인 가족 가구 수로 따지면 30만 가구면 4인 가족으로 하면은 얼마 하겠어요? 120만이 한꺼번에 빠져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서울 인구가 1000만이 안 될 때인데 한 6분의 1 정도가 빠져나가는 거죠. 아무래도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또 지금처럼 핵가족화 세대가 아니고 그렇죠. 가족 단위로 이렇게 구성원들이 또 뭉쳐서 그러니까 있을 그쪽으로 때니까. 빠져나가니까 그때는 집값에 직접적인 공급에 영향을 줬는데 지금 이제 변창흠표나 이런 게 왜 3080 플러스냐면 서울에 30만, 지방 합쳐서 80만 플러스 공급하겠다는 3080 플러스예요. 이번 정책이 네임이. 그래서 3080 플러스인데 지금으로 보면 3기 신도시를 공급을 하겠다 그러지만 아직도 2기가 아직 공급 안 된 데가 많아요. 그만큼 지금 오랜 시간 동안 거쳐서 차근차근 진행을 하고 있다는 얘기고, 자, 지금부터 3기 신도시가 가더라도 한꺼번에 공급은 못 한다는 거죠. 또 하나는 서울에 30만 호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지금 있는 거 없는 거 또 중복돼서 끌어모은 것들이 많다라는 얘기도 돼요. 그러면 이 말이 200만 호지 여기서 정확히 얼마나 공급될지는 될지는 모르는 거고 이것도 중장기적인 목표일 뿐이지.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얘기하면 3, 4년 동안은 계속 아파트 값은 오를 수 있는데 대책이 없고 또 하나는 그때부터 공급된다 하더라도 문제가 한꺼번에 폭탄처럼 공급되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한꺼번에 물량이 쏟아지지는 않는다. 예, 그렇죠. 네. 예. 그게 이제 가시화되는 거죠. 네. 근데 이게 저도 또 궁금한 게 또 이런 부분도 있어요, 박사님. 이게 결국은 한 정권이 한 기조로 이렇게 유지를 해갔을 때 일관성 있게 좀 이렇게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만약에 이제 중도에 또 정권이 좀 바뀐다든지 약간 좀 생각이 다른 또 정치가 분들이 또 나온다든지 하면 이런 부분에 의해서 이제 조금 변형이 된다거나 제동이 걸릴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게 가장 큰 게 이번 4월에 있는 서울시장 보궐선거죠. 서울시장이 만약에 지금의 여당이 된다면 뭐 정부하고 지금 얘기한 거 협약이 잘 되겠지만 야당이 된다면 당장 뭐 반대를 하겠죠. 왜냐하면 그 국토부가 할 일이 있고 정부가 할 일이 있고 서울시장 권한이 있고 그다음에 구청장 권한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얘기하는 시장 권한이 막강하거든요. 서울시의 도시계획에 대한 거나 이런 거는 큰 거는 물론 국토에 대한 거나 전반적인 거는 정부가 하지만 서울시에 지금 공급하겠다던가 역세권을 공급하겠다던가 이런 거는 용적률 상향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따라가는데 그거는 서울시장이 결정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 서울시장이 어떤 분이 되느냐에 따라서 반대를 걸죠. 그게 가장 크게 나왔던 게 어떤 거냐면 노무현 정권 시대 때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을 했어요. 그러면서 뉴타운이고 뭐고 하면서 집값을 노무현 정부의 집값을 뻥튀기 시키는데 가장 큰 역할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죠. 서울시장이 누가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한 기조로 유지가 되지 않는다면 또 어떤 변수가 발생될지 모르는 이야기네요, 이게. 그렇죠. 어쨌든 서울시장이 이제 그 카드를 어떤 식으로 정부가 지금 카드를 뽑았었지만 실용 단계에 있어서는 서울시장의 권한이 막강한 거죠. 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사실은 제 주변에도 그렇고, 가장 관점 사항은 사실 그건 것 같아요. 그럼 지금이라도 내 집 마련을 하는 게 맞냐, 아니면 기다리는 게 맞냐. 이 포인트에서 생각들이 또 많이 갈리는 것 같더라고요. 기다리는 거는 희망 고문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우리가 기다린다라는 거에 대해서 잠깐 얘기합시다. 네네. 기다리면 전세를 주고 살아야 되겠죠, 계속. 그렇죠. 열심히 일한 당신 전세값 올려줘가 되겠죠. 계속 전세값은 올려주고 그때 가서 된다라는 보장은 뭐 불분명할 겁니다.
뭐 될 수도 있고요. 만약에 지금 집을 산다고 생각을 하자고요. 네. 그럼 두 가지 경우가 있죠. 지금 집을 산다고 그랬을 때 2025년 이후에 이제 분양이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하면 네네네. 그때 당시에 3기 신도시도 분양이 들어가요. 그렇죠. 사전 청약이 물론 있긴 하지만 그때가 이제 공급이 본격적인 시작되는 시점이에요. 그러면 그때 가면 지금처럼 없어서 청약을 뭐 특별 공급해야 된다, 뭘 해야 된다라는 조건이 아니고 일반 분양을 늘리고 거기에 또 특별 공급을 줄여서 일반 분양 추천제로도 들어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지금 현재는 이제 84 이하, 우리가 이게 국민주택 규모 이하는 무조건 다 가점제 형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영끌이나 뭐 3040 세대들은 뭐 영끌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런 거가 이제 그때 가면 완화돼서 1순위만 되면, 그러니까 1가구 1주택 있고 2년 이상만 되면 다 어디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추첨제니까 뺑뺑이 돌릴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이제 거기에 이 변창흠 장관이 조건을 걸어놨어요. 그 30%는 무주택 3년 이상 무주택자한테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얘기하면 3년 이상 무주택자가 우리가 84 이상을 들어갈 가능성이 많이 희박하죠. 그분들은 대부분 84 이하를 들어가죠. 저는 지금이라도 구매를 하십시오. 희망 고문 당하지 마시고요. 지금이라도 구매를 하시고 지금이라도 하십시오. 왜냐하면 3년 무주택해서 기다리고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너무 오래 기다리시고 될지 안 될지도 몰라요. 그때 가서 또 공급이나 이런 거가 다음 정권에서 분명히 공급 대책 발표할 거예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공급이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때 가서는 또 청약에 대한 게 완화될 겁니다. 그러면 1가구 1주택이나 무주택이나 같이 추첨제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일단 지금 현재도 그렇고 미래를 위해서라도 지금 오늘 사시길 바랍니다. 네. 사실 저도 약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즘같이 이 불안정한 시기에는 그래도 내 집 한 채는 가지고 있어야 좀 더 안정감이 들지 않을까. 왜냐하면 아까도 그 전세가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전세가가 계속해서 상승이 되면 사실은 집값이 떨어지기가 힘들어지잖아요. 그렇죠. 그 전세가가 집값을 계속 이렇게 올려주기 때문에. 자, 지금 보면 2021년 현재 지금 정부가 발표하거나 사전 청약하거나 공급되기 시작한다는 3기 신도시 지금 변창흠표 3080이 실질적으로 시작되는 단계, 스타트 단계가 어떠냐면 앞으로 5년 뒤예요. 4, 5년 뒤. 그럼 4, 5년까지는 지금 대책이 없다는 얘기예요. 공급에 대한 대책이나 아니면 정부가 어떤 집값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어떠한 카드도 지금 내놓지를 못하고 있어요. 이번 대책의 아쉬운 점은 그런 거죠. 그러니까 당장 4, 5년 안에 어떤 대책이 없다는 거네요. 그죠? 그렇죠. 지금 실입주를 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들어가야 되는 사람들한테 지금 어떻게 해주겠다라는 거가 지금 전혀 없어요. 지금 보니까 그 역세권 같은 경우는 뭐 용적률 상향을 700%까지 최대 뭐 해주겠다, 이런 인센티브를 주겠다. 그러니까 뭐 공공으로 같이 시행을 하자. 뭐 이런 얘기들이 또 많이 나오는데, 이게 이 역세권의 700%의 어떤 용적률 상향에 대한 인센티브를 줬을 때 또 생길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요? 지금 종상향을 시킨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종상향을 시켜서 700까지 나올 수 있고 아니면 550 뭐 이렇게 이제 나오겠죠. 최대가 700이니까. 그렇게 나온다는 얘기는 어떤 얘기가 되냐면, 자, 우리가 일반 아파트가 보통이 250, 지금 짓는 것들이 230에서 240 정도 되고, 우리가 용적률이 굉장히 높아진 금호나 옥수 같은 경우, 그런 게 한 380 정도 돼요. 그럼 700%면요, 어떤 게 나오냐면 초고층화가 돼야 돼요. 지금 좋은 예가 그거죠. 지금 청량리 역세권 개발이나 이런 것들 같은 경우 상업지구였거든요. 그거 같은 경우가 창녀촌이나 이런 거를 밀어버리고 올리는 거고, 그런 거가 700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뭐 60층, 70층짜리가 나와야 되죠. 60층, 70층짜리가 나오다 보면 지하도 많이 파야 되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기반 시설이 그만큼 더 확보가 또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재난적인 문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거고, 그러면 우리가 최대 700%까지라고 얘기를 했지만 400에서 600%만 줘도 60층 이상이 나와요. 왜냐하면 또 하나는 주상복합으로 하다 보면 일반 아파트 단지 형식보다는 이제 복합 형식이 나올 가능성이 있죠. 그 지하도 많이 들어가. 그 얘기가 뭐를 얘기하는 거냐면 건축비가 엄청나게 상승하고 건축 기간이 길어진다는 얘기예요. 이것 또한 시간이 또 많이 필요한 부분이네요. 그렇죠.
시간이 지하를 많이 들어가고 또 위로 올라가면 기초가 튼튼해야 되니까 우리가 뭐 15층, 25층 올리는 거하고 50층, 60층 올리는 거하고 많이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초고밀도 개발이 되는 거네요, 말 그대로. 그렇죠. 그죠? 초고밀도 개발이 되는 거죠. 예.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초고밀도 개발을 하는 건 좋은데 네. 그에 따른 기반 시설 확충이 또 어떻게 진행이 될지도 하나의 또 미지수. 거기에 이제 들어가는 게 이제 교통 영향 평가나 뭐 여러 가지 영향 평가들이나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 것들을 이제 단축시키겠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얘기하면 5년 안에 짓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5년 안에.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재개발이나 재건축 같은 경우는 사업 시행인가를 넣고, 그러니까 설계를 넣고, 우리 이렇게 짓겠습니다를 넣고 나서 보통이 5, 6년이 걸려요. 4, 5년. 뭐, 한남동 같은 경우는 매번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빠꾸를 시키거든요. 자, 이런 것들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위원회라는 걸 또 통과를 해야 돼요. 건축을 통과해야 되는데 그게 만만치는 않죠. 또 그쪽 나름대로 또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만만치는 않아요. 그래서 지금 이게 한두 가지가 만약에 이제 문재인 정부 초기였으면 시행이 됐을 겁니다. 시행돼서 어떤 게 가시화되는데 그러지 않고 지금 1년 2개월 정도도 안 남은 상태에서 이게 되다 보면 협의하다가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초기에 시행을 했으면 5년이 다 됐을 임기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의 가시화가 실효성이나 일어났죠. 가시화는 좀 보여줄 수 있는데. 그렇죠. 그리고 또 이런 자체가 우리가 처음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LH 그러면 우선 뭐로 정평이 나였어요? 부동산 하는 사람들 입장이나 조합을 갖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LH, SH를 좀 덜 욕먹는데 LH는 일단 땅 주면 도둑놈 소리를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땅 장사를 잘한다. 뭐 그렇지. 이런 소문도 그러니까 좀 그 땅 나 장사를 있는데. 잘한다는 얘기는 결국 국민한테 들어와야 될 세금이나 이런 걸 자기네들이 다 먹어버리는. 굉장히 LH가 사실은 사회에 꼭 필요한 존재긴 하지만 저는 좀 너무 안 좋은 기업 가운데 하나다. 땅 짓고 헤엄치기가 아니고 땅 짓고 꿀 빨아먹기 뭐 이런 거 아닌가 이게. 그런 데다가 우리가 맡겨야 돼요 또 조합원들이. 그 조합 구성하는 사람은 조합을 별도로 구성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신탁 방식 형식으로 LH한테 그 소유권을 넘겨줘야 돼요. 그럼 조합이 필요 없어져요. 결정 모든 게 하는 게 설명하고 끝나요. 그러니까 조합이나 그 구성원들이 자기 재산권에 대한 게 굉장히 문제가 되죠. 그렇죠. 왜냐하면 재개발이 된다 그러면 내 재산이 30% 올라가는 증액만 요구하겠어요? 아니면 몇 배 올라가는 걸 생각하겠어요? 몇 배 올라갈 걸 당연히 생각을 하겠죠. 그렇죠. 그걸 지금 이제 나눠 갖자. 나눠 갖는 게 뭐 아닌데 이제 약간 이런 개념으로 정부가 730%를 가져가고 770%를 가져가고 나머지 30%를 민간인한테 주는 거죠. 안 그래도 제가 다음 드릴 질문 내용이 그거였어요. 지금 보니까 공공 직접 시행 뭐 정비 사업, 도심 공공 주택 복합 사업이라 그래갖고 공공이 자꾸 들어가요. 그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런 재개발이나 재건축도 이게 아무래도 공공으로 또 시행한다고 하니까 이게 과연 신축 아파트의 어떤 그 매매가 상향에도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어느 재개발을 재건축 공공이든지 간에 일반 분양가가 얼마냐에 따라서 그 사업성이 수익이 조합으로 갈 거냐 아니면 누구한테 갈 거냐가 정해지는데 공공은 분양가 상한제를 철저하게 이제 적용을 하겠죠.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을 할 거고 그러면 그 분양가 상한제가 있음으로 인해서 뭐예요? 조합원들이나 그 사람들 땅 소속돼 있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약하게 갈 거고 일반 분양이 약하게 될 거죠. 적은 금액에 되면 로또가 또 탄생하는 거죠. 그렇죠. 로또가 또 탄생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이런 그 모든 부분들이 이제 시행이 됐을 때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또 이익을 보는 사람이 또 생기고 그렇죠. 그로 인해서 또 더 박탈감을 느낄 사람은 분명히 이제 또 생기기 마련이겠죠. 그죠? 그런데 이제 그 이익을 보는 게 이제 대중 추첨제나 가점제로 들어온 사람들이 이익을 볼 거고 조합원 그 땅 지주들은 그러니까 거기에 건물을 갖고 있거나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문제가 될 것. 또 하나는 뭐냐면 그 지금 역세권이나 이런 걸 개발하면서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것 중에 하나가 1주택 외에는 허용을 하지 않겠다라는 거거든요. 지금은 현재 도정법에서는 3개까지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현 정부의 문재인 정부의 그 대변인 했던 그 모 씨가 있죠. 흑석 9구역에 투자한 사람이 있어요. 그분 같은 경우가 상가도 있고 위에 주택도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85 하나를 얻고 25 하나를 59 하나를 얻고 네네. 그다음에 상가도 하나 얻어요. 그리고도 돈이 좀 남아.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주택 재개발을 하면 네. 큰 대지의 땅을 갖고 있으면 1+1이 가능해요. 1+1이라는 거는 59 두 개를 갖거나 84 두 개를 갖거나 이런 것가 있었는데 지금 그래야 그 대지를 크게 갖고 있거나 상가를 갖고 있거나 이런 사람들이 보상이 어느 정도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나머지 걸 보상 안 해준다면 그 사람들이 찬성하겠어요? 안 해주죠. 그러니까 제일 큰 문제가 지금 그런 부분에 상가, 그러니까 우리 역세권 주변에 상가를 갖고 있거나 단독주택을 갖고 있거나 이런 분들, 그 상업용으로 갖고 있는 분들은 어마어마한 손해가 발생해요. 그러니까 저는 약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이렇게 부지를 확보하겠다고 어떻게 보면 대책을 내놓긴 했는데 네. 과연 이분들이 안 거기에 하죠. 동조를 하겠냐, 그 팔겠냐 이거죠. 수익이 자기한테 안 돌아오고 국민한테, 그러니까 LH가 어느 정도 먹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일반 분양을 싸게 해버리니까 문제가 되죠. 근데 LH가 여태까지 일반 분양을 그렇게 싸게 한다고 해놓고 약속 안 지킨 게 99%예요. 거우다가 속여 먹었어요, LH가. 그럼 어떻게 보면은 LH에서 이게 시공을 한다고 하더라도 네. 이게 직접적으로 국민들한테 혜택이 간다고 또 볼 수는 없다, 뭐 이 말씀이시죠. 제일 부러운 게 LH겠죠. 아무래도 LH 배가 조금 더 부를 수 배가 있는 부르다 또, 보면서 네. 터질 수도 있어요. 네. 그럼 자기네들끼리 또 보너스 잔치 무지하게 하겠죠. 국민들이 그 조합원이나 국민이 가져가야 될 것들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많이 하죠. 자, 그러면 이번 대책이 지방에 있는 아파트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러니까 지금 서울 수도권은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도리어. 근데 지방 같은 경우는 상당한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방의 서울의 역세권도 역세권이지만 지방 역세권들은 추후에 지어진 것들이라서 뭐 우리가 얘기하면 부산, 대전, 광주, 대구 뭐 이런 데들, 인천이나 이런 데들 역세권이나 이런 게 들어선다 그러면 그쪽 지방에서는 굉장한 파급 효과가 일어날 거고 입지가 제일 좋은 데에 일어나는 문제가 생기죠. 그러면 공급이 돼버리면 나머지 지역들에 대한 것들이 상당히 가격에 대한 게 문제가 될 거고 가격 하락을 가져올 수 있는 서서히 준비해야 되는 그런 게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5대 광역시는 이번 물량 공급으로 인해서 상당한 오랜 타격을 받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정부가 원하는 게 5대 광역시는 안정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서울을 제외하고. 그러면 서울이나 수도권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렇죠. 5대 광역시만큼은 어느 정도 제압을 하겠다. 지금 뭐 불이 올라갔으니까 뭐 계속 올라가겠지만 나중에는 몇 년 후에는 상당히 위험 상황까지 가지 않겠느냐 이런 상황을 합니다. 네, 역대 최대 수준의 공급 대책이 발표가 됐습니다. 자, 근데 오늘 또 박사님께서는 제가 좀 이렇게 봐오기로는 항상 좀 부정적이셨는데 그래도 이번에는 좀 쓸만한 게 나왔다. 조금 더 빨리 나왔으면 좋을 뻔했는데 라는 좀 아쉬움을 표하셨어요. 자, 그러면 이번 공급 대책에 조금 그 아쉬운 점을 좀 개선할 점에 대해서도 좀 한 말씀 해주실 수 있을까요? 결국 서울이 그러면 아파트 공학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것도 하나의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거를 하나의 독특한 설계, 독특한 걸로 해서 우리가 세대수로만 생각하지 말고 독창적 디자인이나 이런 걸로 해서 굉장히 살기 좋은 어떤 환경적 요소로 만드는 게 이번 공급 정책의 가장 좀 바라는 사항 아닌가. 상당히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꼭 이게 정권이 바뀌면 또 나몰라라 하는 것들이 많이 있죠. 나몰라라 하는 것들이 있어서 그게 좀 많이 아쉽습니다. 네, 획기적 특단의 이사 대책이 발표됐습니다. 최대 수준 공급 대책이 발표가 됐는데요. 무턱대고 사라, 덮어놓고 사라 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께서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고 박사님이 하셨던 말씀에 대해서도 잘 한번 되짚어 보시면서 어떻게 하는 게 내 앞날에 내 집 마련하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을지 현명하게 생각하시고 현명한 내 집 마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컨텐츠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